세계가 한국을 오판했다. 2025년 5월 지금 세계는 전쟁 직전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두 핵보유국의 무력 충돌. 상황은 세계 3차 대전 직전까지 치달았고 전 세계는 숨을 죽인 채 이 사태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전장 속에서 험난한 지형과 전자교란을 뚫고 제대로 작동한 무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그렇게 자랑하던 중국산 무기들은 줄줄이 불발. 오직 한국산 K9 자주포만이 전세를 뒤집었고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지금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최근 미국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에서 있었던 한국에 관한 강의들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국제안보 전략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존 메가더 교수. 그의 강의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안보전략학 강의실. 교수님, 솔직히 한국이 무슨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끝 아닙니까? 순간 강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일본 유학생 스즈키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이어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교수님. 한국이 그렇게 강하다면 지금까지 왜 숨겨왔을까요? 그러자 메가더 교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스즈키, 웃지 마. 네 나라가 제일 먼저 당할 수도 있으니까. 하버드 안보전략학과 강의실에는 특유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존 메가더 교수의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죠.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일순간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특히 한반도와 주변국 관계에 집중하죠. 메가더 교수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 유학생 스즈키 켄타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한국이 무슨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끝이잖아요.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마이클 제퍼슨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한국계 미국인 엘리자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교수님, 제 말이 틀렸나요? 스즈키가 물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여전히 침묵한 채 칠판에 두 단어를 크게 써내려갔습니다. 스트래티직 미스캘큘레이션, 전략적 오판. 여러분, 오늘 예정된 강의는 잠시 미루겠습니다. 대신 국제안보 커뮤니티가 수십 년간 저질러온 가장 큰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의실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스즈키 군, 당신의 발언은 우연히도 오늘 내가 다루려는 주제와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교수는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화면을 띄웠습니다. 학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주시했습니다. 이 강의는 오늘부로 내용이 바뀝니다. 제목은 세계는 한국을 오판했다. 강대국들이 뒤늦게 깨달은 전략적 재앙입니다. 엘리자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교수님, 무슨 뜻이신가요?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국제 안보의 미래를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국가 하나를 지금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죠. 한국 말씀이신가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할 정보들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언젠가 세상을 움직일 인물이라면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한 국가의 숨겨진 실체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학생들은 긴장감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즈키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잊으세요. 특히 그들의 군사력과 방위산업, 그리고 국가 안보 전략에 관해서는요. 메가더 교수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비밀해제 표시가 있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계가 어떻게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을 완전히 오판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오판이 앞으로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요. 메가더 교수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학생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할 자료는 극도로 민감한 정보입니다. 제 경력과 신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노트북의 파일을 클릭했고 곧 러시아어가 섞인 영어 음성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이름은 체르노프. 러시아 해외정보국 소속이다. 이 파일이 공개되면 난 위험해질 것이다. 하지만 세계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치고 무거운 톤이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한국이 아니다. 그들의 군사 능력에 대한 모든 평가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한국은 필요하다면 7일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 스즈키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그렇게 강하다면 지금까지 왜 숨겨왔을까요? 메가더 교수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웃지 마. 네 나라가 제일 먼저 당할 수도 있으니까.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었다. 실제 능력은 최소 15년에서 20년까지 앞서 있다. 엘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수님, 이게 사실인가요? 러시아 정보기관의 평가라면. 사실입니다. 이 녹음은 6개월 전 제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했어요. 마이클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런 능력을 숨겨왔나요? 억제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체르노프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죠. 음성 파일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와 달리 침략의 역사가 없는 국가다. 그들은 1000년 이상 침략을 당해왔을 뿐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그들의 전략을 형성했다. 그들은 과시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까지 숨기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다. 메가더 교수는 잠시 파일을 멈추고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방위산업 시설들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과 도표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 방위산업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수는 다른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체르노프가 제공한 실제 추정치입니다. 두 수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차이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이런 규모의 산업을 숨길 수 있죠? 엘리자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은 민간 기업들과 방위산업을 교묘하게 연결시켰어요.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이 일반 제품을 만드는 동시에 첨단 무기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벽한 위장이었죠. 스즈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러시아 정보원 하나의 증언만으로는. 메가더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체르노프의 경고를 들어보시죠. 녹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모두의 안보 계산을 바꿔놓았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강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메가더 교수는 체르노프의 음성 파일을 잠시 멈추고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각종 무기 체계와 군사력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자료들은 표면적 수치와 실제 성능 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교수는 먼저 항공기 자료를 클릭했습니다. FA-50 경공격기의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의 FA-50은 겉보기에는 경공격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의 성능은 어떨까요?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극비 표시가 있는 러시아 공군의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공군이 시리아 상공에서 FA-50의 성능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놀랍습니다. FA-50은 미국의 F-16과 거의 동등한 전투 능력을 보여주었고 일부 작전 환경에서는 더 나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스즈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아무리 봐도 과장된 평가입니다. 단순한 훈련기를 개조한 항공기가 어떻게? 과장이 아닙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스템 통합과 전자전 능력에서 FA50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가격은 F16의 절반 수준이지만 성능은 80%에 달합니다. 이건 비용 대비 효율성의 극대화죠. 다음은 K9 자주포 영상이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촬영된 듯한 영상에서 K9은 3분 만에 여러 발의 포탄을 다른 위치에 정확히 착탄시켰습니다. K9 자주포의 발사, 이동, 재발사 시간을 보세요. 3분 만에 위치를 바꾸며 정확한 타격을 가합니다. 이런 신속성은 적의 대포병 레이더를 무력화시키죠. 교수는 계속해서 K2 전차의 기동 능력,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요격 성공률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자료에는 예상과 실제라는 두 개의 열이 있었고, 실제 성능은 항상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엘리자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무기 체계 성능을 축소해서 발표했어요. 수출용 모델의 성능은 국내용보다 30에서 40% 정도 낮추어 제공했고, 그마저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했죠. 마이클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성능을 아는 사람은 없었던 건가요? 정확합니다. 러시아 정보요원 체르노프의 보고서를 다시 들어볼까요? 녹음이 재개되었습니다. 이건 중간 국가의 수치인데 실제론 최상위 전투력입니다. 한국은 뭔가 숨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함정에 빠졌죠. 메가더 교수는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국방 예산 분석 자료였습니다. 보세요. 공식적으로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7%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민간 기업의 R&D 중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 예비군, 체계 유지 비용, 그리고 국가 인프라의 군사적 활용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군사력 창출 능력은 GDP의 약 4.5%에 해당하죠. 스즈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중국이나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메가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적 규모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효율성은 다른 문제예요. 한국은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적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하는 능력, 즉 정밀타격과 전자전, 네트워크 중심 전쟁에 모든 자원을 집중했죠. 교수는 화면에 새로운 차트를 띄웠습니다. 주요국 군사력 효율성 지수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한국은 놀랍게도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투입 자원 대비 전투력 창출 능력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절대적 규모는 작지만 효율성은 최상위권이죠. 메가더 교수는 잠시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대부분 충격을 받은 듯했고 스즈키조차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국제 안보를 연구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숫자만 보는 것입니다. 숫자 너머의 실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한국은 그 완벽한 사례죠. 메가더 교수는 노트북에서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극비 표시가 더 굵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한층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제부터 공개할 내용은 한국의 현대전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AI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 드론 네트워크, 그리고 특수부대의 실전 능력에 관한 자료죠. 교수는 먼저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는 도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중앙에는 킹스파이더라는 코드명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실시간 지휘 체계입니다. 기존의 C4I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 시스템은 전장의 모든 요소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수천 개의 변수를 동시에 분석해 최적의 작전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음 화면에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상의 전투 상황에서 킹스파이더 시스템이 적의 동향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과거 전투 데이터와 적국의 전술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적의 다음 행동을 약 78%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죠. 미국의 유사 시스템보다 약 15% 높은 수치입니다. 엘리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높은 정확도가 가능한가요?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그들은 70년 이상 북한과 대치하며 방대한 정보를 수집했죠. 또한 민간 AI 기술을 군사 영역에 신속하게 적용했고요. 삼성과 네이버 같은 기업들의 AI 연구 성과가 군사 분야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수는 드론 편대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백 대의 소형 드론이 마치 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목표물을 공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벌떼 드론 체계입니다. 개별 드론은 저가이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어떤 방공망도 포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 드론은 다른 드론이 파괴되면 자동으로 임무를 인계받아 수행하죠. 스즈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기술은 중국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유사한 기술은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완전 자율적입니다. 통신이 차단되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또한 각 드론의 인공지능은 전투 상황에서 학습하며 적응합니다. 이건 중국이나 러시아의 시스템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는 야간 작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특수부 대원들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유령처럼 움직이며 목표물을 제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특전사의 실전 훈련 영상입니다. 미 해군 SEAL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어둠과 하나가 된 듯했죠. 영상에서는 특수부 대원들이 첨단 장비를 활용해 건물에 침투하고 목표물을 정확히 식별해 제압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는 영상을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방어용 시스템처럼 보이나요? 교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이클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 공격 능력을 위한 시스템들입니다. 정확합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극적 억제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공격당하면 몇 배의 응징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다시 체르노프의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들의 특수부대와 첨단 장비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이런 수준의 첨단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다. 메가더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만의 비대칭 전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들은 강한 적을 어떻게 무력화할 것인가에 모든 전략적 사고를 집중했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전 능력과 사이버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죠. 스즈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전보다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가졌다면 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과시하지 않았을까요? 메가더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을 들어봤나요? 한국은 자신의 진짜 능력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적들이 한국의 실제 능력을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전략적 이점이었죠. 메가더 교수는 잠시 물을 마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비핵 억제력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 없이도 핵 보유국들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수는 화면에 한국의 미사일 능력 도표를 띄웠습니다. 현무2, 현무3, 현무4로 이어지는 미사일 발전사와 함께 사거리와 정확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확도입니다. 현무사 미사일의 원형 오차는 겨우 1에서 2m에 불과합니다. 이는 핵탄두 없이도 적의 지휘부나 중요 시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SLBM 잠수 한발 사탄도 미사일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개발한 SLBM입니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하며 사거리는 약 2000km로 추정됩니다.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았지만 초정밀 타격 능력으로 적의 핵시설이나 지휘부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핵무기의 파괴력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단일 타격의 파괴력은 핵무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다릅니다. 그들은 다중 정밀 타격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수백 개의 미사일로 적의 핵 사용 능력을 무력화하는 거죠. 다음 화면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관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의 궤적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보다 늦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지만 놀라운 속도로 따라잡았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현무호는 마하 8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요격할 수 없습니다. 마이클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결국 핵무기가 없다면 억제력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핵보유국이 핵으로 위협한다면. 바로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핵 없는 핵 억제 전략입니다. 적이 핵을 사용하면 한국은 첨단 재래식 무기로 적의 지휘부와 권력 중심부를 완전히 제거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핵 억제와는 다른 형태의 억제력이지만 효과는 유사합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전략적 마비 작전 개념도였습니다. 한국은 적국의 지휘 통제 시스템, 전력망, 통신망을 동시에 마비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사이버 공격, 전자전, 정밀 타격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적국의 핵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거죠. 스즈키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핵 없이는 강대국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메가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핵 없는 핵보유국이란 말이 뭔지 압니까? 한국은 7일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고농축 우라늄 기술, 미사일 기술 모두 확보했죠. 다만 실제로 만들지 않을 뿐입니다. 체르노프의 녹음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은 더 현명한 선택을 했다. 그들은 공격하지 않고도 상대를 무릎 꿇리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것이 우리가 범한 가장 큰 오판이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 국가를 과소평가했다. 메가더 교수는 화면을 끄고 교실에 불을 켰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접근법은 국제 안보 이론을 다시 쓰게 만듭니다. 그들은 핵무기라는 극단적 수단 없이도 강대국들과 전략적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런 능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하지 않나요? 엘리자가 물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진 카드를 모두 보여주면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한국은 자신의 진짜 능력을 숨김으로써 더 큰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포커 게임에서 자신의 패를 드러내지 않는 것과 같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체르노프의 가장 중요한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비핵 억제의 새로운 모델을 확립했다. 그들은 핵무기 없이도 핵 보유국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것은 앞으로 세계 안보 질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메가더 교수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 속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금발의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그녀는 어딘가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마르첼라 브젠스카입니다. 폴란드의 저명한 국제분쟁 전문 기자죠. 지난 3년간 한국의 군사 문화를 취재해왔습니다. 마르첼라, 당신의 경험을 학생들과 나눠주시겠어요? 마르첼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동유럽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버드 학생 여러분.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단지 또 다른 미국 동맹국을 취재하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사회에 스며든 군사 문화였습니다. 대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들 대부분이 군복무를 마친 상태였고 그들의 군사적 지식과 인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학생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마르첼라의 화면이 바뀌며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 중인 청년들의 모습, 전술 토론을 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대학에 다니면서도 매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학교에서 캠퍼스 내 훈련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외부 훈련장으로 이동하더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훈련장에서 봤던 대학생들의 총기 다루는 솜씨, 전술적 이해도는 놀라웠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더군요. 그냥 일상처럼 대비하고 있었어요. 매달 민방위 훈련이 있고 대피소는 지하철역마다 있습니다. 폴란드인으로서 저는 러시아의 위협을 알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의 준비 태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마르첼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사회의 이중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K-팝, 화장품, 드라마의 나라지만 그 아래에는 강철 같은 군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적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적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스즈키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바르샤바가 서울화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마르첼라가 대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한국의 모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인 사격 훈련, 학교에서의 생존 교육, 전 국민 비상대응 시스템까지요. 우리는 한국의 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총 쏠 줄 아는 성인이 편의점보다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적 회복력이 특별한 건가요? 마르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도 번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전쟁을 준비합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생존 기술을 익힙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입니다. 마르첼라는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지하 군사시설과 벙커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특별 허가를 받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한국 전역에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전시의 정부와 군이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되 일상은 평화롭게 유지합니다. 이것이 제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메가더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마르첼라, 당신이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무엇인가요? 마르첼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결의입니다. 한국인들은 다시는 1950년처럼 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노인분이 제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한 번 나라를 잃어봤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단순한 문장에 그들의 모든 국가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웃으며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학생들 모두 군사 훈련을 받았고 총을 쏠 줄 알며 생존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이죠. 메가더 교수는 마르첼라에게 감사를 표하고 화상회의를 종료했습니다. 교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교수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르첼라가 설명한 것이 바로 한국의 군사력 이면에 있는 진짜 힘입니다. 기술이나 장비가 아닌 문화와 정신입니다. 전쟁 준비가 일상에 녹아든 사회, 그것이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전략적 자산이죠. 스즈키의 얼굴에는 이제 의심보다 생각에 잠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엘리자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마이클은 필기를 멈추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마르첼라와의 화상통화가 끝난 후 교실의 적막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강단을 가로질러 걸으며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군사력과 사회적 준비 태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왜 이 모든 정보가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수는 화면에 러시아 정보기관 내부 평가 문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비밀 해제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체르노프이 유출한 또 다른 문서입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오판을 분석한 내부 보고서죠. 문서의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평가 필요 한국은 협력국이 아닌 전략적 위협,
여러분, 이 문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이 한국을 미국의 하위 동맹국으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독자적인 전략적 행위자라는 사실을 완전히 간과했죠. 엘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오판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6.25 전쟁 이후부터입니다. 당시 한국은 완전히 파괴된 나라였고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죠. 이런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빙산 이론이라고 적힌 도표였습니다. 이 도표는 러시아 분석가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거죠. 도표는 물 위의 작은 부분만 드러난 거대한 빙산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의 부분에는 공개된 한국의 능력이라고 적혀 있었고, 수면 아래 훨씬 큰 부분에는 실제 능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실제 군사적 능력은 공개된 것보다 약 3배 정도 더 크다고 합니다. 특히 사이버전, 전자전, 우주 기술 분야에서요. 마이클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전략을 취했나요? 199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들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며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이후 한국은 조용히 자립형 방위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체르노프의 마지막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한국을 단지 미국의 동맹국으로만 본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고 강력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철수하더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아마도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을 것이다. 메가더 교수는 음성 파일을 끄고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동맹국으로만 봤다는 게 바로 전략적 오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전략적 중심축이 되었어요. 교수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 처음에 썼던 스트래티직 미스캘큘레이션 옆에 스트래티직 비스트라고 추가로 적었습니다. 전략적 오판에서 전략적 야수로 한국은 이제 새로운 범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핵 없이도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가죠. 스즈키는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입니다.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중견국들을 다시 평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이면의 전략적 의도와 실질적 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엘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이 없으면 끝이라는 초기 발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 이해됩니다. 메가더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오히려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철수하더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맹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전략과 능력을 갖추었죠. 교수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최근 작성된 듯한 국제안보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더 이상 지역 강국이 아닌 전략적 균형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제 지역 안보, 구도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정이죠. 메가더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제 안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앞으로 많은 중견국들에게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핵무기 없이도 강대국에 맞설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죠. 메가더 교수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군사력, 전략, 사회적 준비 태세, 그리고 국제사회의 오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숨겼을까요? 교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교수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마련입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열고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첨단 무기를 자랑하죠. 북한, 러시아, 중국 모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필요 없었으니까요. 한국의 침묵은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여줄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마이클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의 전략은 의도적인 속임수였나요? 속임수라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적이 여러분의 능력을 모를 때 여러분은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적은 여러분의 대응을 예측할 수 없게 되죠. 엘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침묵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이 적은 사람일수록 행동은 강하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전략을 택했죠. 교수는 천천히 강단을 가로질러 걸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국제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는 무엇일까요? 핵을 가진 국가, 대규모 군대를 가진 국가? 아니요. 가장 위험한 국가는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숨겨왔고, 그 결과 세계는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스즈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일본도 한국을 오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메가더 교수는 스즈키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본은 한국을 가장 심각하게 오판한 국가 중 하나죠. 역사적인 우월감이 객관적인 평가를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이번 학기에 읽었던 도쿄대학의 논문을 기억하나요? 잠자는 호랑이 일본의 전략적 오산과 한국의 부상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요. 스즈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초기의 오만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수는 다시 전체 학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제안보 연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표면 아래에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공식 발표, 퍼레이드, 무기 전시회는 종종 실제 능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침묵 속에서 준비합니다. 메가더 교수는 다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략에 관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숨은 고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죠. 한국은 이 철학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정진하며 자신들의 힘을 소리 없이 그러나 깊고 확실하게 키워왔습니다. 교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즈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원래 계획된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배운 교훈을 잊지 마세요. 국제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다른 나라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용히 준비해온 나라를요. 메가더 교수는 마지막으로 칠판에 쓰인 단어들을 가리켰습니다. 스트래티직 미스캘큘레이션과 스트래티직 비스트. 세계는 한국을 오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판의 대가는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략적 야수가 잠에서 깨어났고 더 이상 누구도 한국을 예전처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교수가 강의실을 나가려 할 때 엘리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메가더 교수는 문 앞에 서서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한국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시선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죠. 교수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강의실을 떠났습니다. 중국 탈탈 털어버린 대한민국. 여기는 UN 글로벌 이니셔티브 포럼. 한국. 아, 그 작은 나라 말이죠. MIT 출신 중국 장웨이 교수가 무심한 듯 그러나 분명한 의도를 담아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그날 한국은 발표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회의장 뒤쪽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죠. 포럼 마감까지 남은 시간 단 5분. 그때였습니다. 한 미국인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회의 교수님, 반박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5분 남았네요. 5분 드리죠, 리처드 교수. 그러자 리처드 교수는 조용히 웃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장회의 교수님. 중국 탈탈 털어버린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아, 그 작은 나라 말이죠? 장회의 교수가 비웃듯 말하는 순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5분. 그에게 남은 자존심의 시간이었죠. 저는 켈빈 리처드입니다. MIT 국제정책연구소 교수죠. 그날 UN 글로벌 이니셔티브 포럼에서 저는 폭탄을 품고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터라는 이름의 폭탄을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장회의 교수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빨간 넥타이가 목을 조이듯 팽팽했고 턱은 하늘을 향했죠. 마치 이미 세계를 정복한 황제처럼요. 앞으로 10년, 아니 5년 안에 세계는 중국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순간 제 옆자리 독일 교수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펜을 꺼냈고 일본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죠. 모두가 압도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요. 저를 제외하고는. 화면에 중국의 5G 기지국 숫자가 떴습니다. 100만 개. 미국의 10배라고 장애인은 자랑했죠. AI 투자액은 더 대단했습니다. 150조 위안. 달러로 환산하니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보십시오. 이 압도적인 숫자들을. 레이저 포인터가 춤을 췄습니다. 고속철도 38,000km, 전기차 생산량 세계 1위, 모바일 결제 사용자 10억 명. 제 앞줄에서 일본 학생 유키가 속삭였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긴 하네. 근데 한국은 왜 발표자가 없지? 친구가 답했죠. 몰라. 무시당한 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회의 교수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물론 일부 소국들이 반도체나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국기 옆에 KOREA라는 글자. 그리고 빨간 X 표시. 과장된 미디어 플레이일 뿐입니다. 시스템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규모가 다르죠. 제 손이 마우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죠. 좋아, 내가 먼저 건드렸어.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 글씨. 세계의 기준, 차이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일제히 일어섰죠. 하지만 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장회의 교수, 당신은 방금 스스로 무덤을 팠어요. 제 노트북 화면에는 이미 준비된 슬라이드가 떠 있었습니다. 첫 장의 제목은 이거였죠. 진짜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회의 교수와 눈이 마주쳤죠. 그는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네, 미국의 리처드 교수님.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장 교수님, 혹시 서울의 수돗물 드셔보셨나요? 장회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왜 물 얘기를?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제 첫 슬라이드가 뜨자 장회의 교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잠깐, 리처드 교수. 지금 제 발표에 태클을 거시는 겁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죠. 아니요, 교수님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해드리려는 겁니다. 특히 과장된 미디어 플레이라고 하신 부분 말이죠. 장회의가 팔짱을 꼈습니다. 붉은 넥타이가 더 붉어 보였죠. 좋습니다. 들어보죠. 하지만 5분 이상은 곤란합니다. 3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제 화면에 뜬 건 서울 시민이 공원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사진이었습니다.
옆에는 수질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중국에서는 수돗물을 끓여 드시죠? 베이징도 상하이도 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들은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십니다. 앱으로 실시간 수질까지 확인하면서요. 장웨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 지금 중국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서 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네, 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시민의 일상을 보여주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독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고 프랑스 대표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장웨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처드 교수, 우리는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서울, 겨우 1,000만이 안 되는 도시 아닙니까? 규모가 다릅니다. 아, 규모 말씀이시군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입니다. 5천만 전 국민이 단일 보험으로 커버됩니다. 미국인인 제가 봐도 부럽더군요. 화면에 뜬 건 한국의 의료비 청구 시스템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5분 만에 보험 처리가 끝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었죠. 중국도 의료 개혁 중이시죠? 14억을 단일 시스템으로 묶으셨나요? 장웨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아, 그러니까 아직이군요. 일본 학생 유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했거든요.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300만 원짜리가 30만 원이 되더라고요. 일본인인 저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장웨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건 작은 나라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고속철도망을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중국 고속철도는 정말 대단하죠. 저는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죠. 그런데 한국 KTX는 와이파이가 무료입니다. 전 구간에서요. 그리고 지연율이 0.1% 미만이죠. 중국은 어떤가요? 청중석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프랑스 교수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죠. 작년에 베이징, 상하이 고속철 탔는데 와이파이 없어서 고생했어요. 장웨이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한국은.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죠. 한국은 그저 미국의 동맹국일 뿐입니다. 독자적인 시스템이 없어요. 바로 그 순간,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독자적 시스템이 없다고요? 다음 슬라이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그래프가 떴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한국이 만듭니다. 교수님 주머니 속 화웨이 폰에도 한국 메모리가 들어있을 겁니다. 장웨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요? 교수님이 자랑하신 중국. 전기차 절반 이상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배터리를 씁니다. 심지어 테슬라 상하이 공장도요.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서로 수군거렸죠. 장웨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부품 몇 개 만든다고 시스템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품 몇 개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두뇌 없는 몸이 움직일 수 있나요? 기억 없는 두뇌가 생각할 수 있고요. 무슨 말장난을. TSMC가 두뇌를 만든다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기억을 만듭니다. 중국이 아무리 AI를 외쳐도 그 AI는 한국의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아요. 장웨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한국이 사라져도 세계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중국이 없다면? 그 순간 저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2019년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수출 규제 직후 폭락한 일본 소재 기업들의 주가였죠.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결국 자기들이 더 큰 손해를 봤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이 없으면 그들의 소재도 쓸모 없어지니까요. 독일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리처드 교수 말이 맞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도 한국 배터리와 반도체 없이는 미래차를 만들 수 없어요. 일본 학생도 거들었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도 삼성 SSD 없으면 못 만듭니다. 장웨이 교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죠. 교수님, 진짜 한국의 힘을 보여드릴까요?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아까의 당당함은 사라졌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서울의 밤거리를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웨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왜 관광 얘기를? 아니요, 안전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서울 강남역 새벽 2시 사진이었죠.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입니다. 여성 혼자 다니고 있죠? 상하이나 베이징에서 가능한가요? 청중석에서 한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불가능하죠. 저는 파리에서 왔는데 파리에서도 무서워요. 근데 서울은 정말 안전하더라고요. 장웨이가 반박했습니다. 중국도 치안이 좋습니다. CCTV가 도시 전체를. 네, 중국 CCTV 많죠. 감시용으로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시민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시스템이죠. 게다가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스마트폰 앱 화면이었죠. 한국 여성들은 안심히 앱을 씁니다. 위험할 때 버튼 하나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GPS로 위치가 전송됩니다. 작년 한 해 이 앱으로 구조된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일본 학생 유키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제 한국 친구들도 다 쓰더라고요. 일본에도 이런 거 있었으면. 장웨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로. 사소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사소한 겁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평균 7분 안에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가장 가까운 응급실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병상이 있는지 의사가 대기 중인지까지. 독일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오 마이 갓.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작년에 베를린에서 구급차 기다리다가 1시간 걸렸거든요. 장웨이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됐습니다. 인정하죠. 한국이 몇 가지 잘하는 게 있다고. 하지만 그게 다입니까? 우리는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교수님, 우주에서도 카카오톡 됩니까?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하철 터널 안에서도 산꼭대기에서도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인터넷이 됩니다. 전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인터넷 속도 순위였죠. 한국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인터넷 속도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하철 전 구간 5G가 터지는 나라죠. 교수님이 자랑하신 중국 5G, 베이징 지하철에서는 어떤가요? 장웨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도 곧이요?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프랑스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아직도 전화도 잘 안 터져요. 한국이 부럽네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을 하는 모습이었죠. 한국의 70대 노인 스마트폰 사용률은 80%가 넘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중국은 어떤가요? 농촌 지역 노인들이 위챗페이로 결제할 수 있나요? 장웨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의 차이요. 맞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중국은 정부가 시민을 이끌지만 한국은 시민이 나라를 이끕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미국인 교수가 말했죠.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시민주도 혁신은 놀라워요. 코로나19 때도 그랬죠.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아, 코로나19. 교수님, 중국이 코로나 발원지였죠? 그때 초기 대응이. 장회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건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논란이 없는 건 한국의 대응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K방역의 성과였죠. 확진자 동선 공개,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모두 한국이 처음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걸 전 세계가 따라했죠. WHO도 인정했고요. 독일 교수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한국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인상적이었죠. 장회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경제 규모는? 경제 규모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요? 혁신의 속도 말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혁신 지수였죠. 블룸버그 혁신 지수, 한국이 7년 연속 1위입니다. 2위가 누구죠? 독일입니다. 중국은 16위네요. 장회의가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장회의 교수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죠. 저는 물 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교수님, 이 물 한 잔으로 국가의 품격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회의가 코웃음 쳤습니다. 이제 철학 강의라도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요. 현실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앱을 켜자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떴죠. 이게 서울시 수돗물 품질 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사는 동네 수질 데이터예요. pH 7.5, 잔류염소 0.3ppm, 탁도 0.07NTU. 모든 게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청중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잠깐 거기서 더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서울시 정수장 내부 CCTV 화면이었죠. 24시간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었습니다. 정수 과정 전체를 시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뭘 넣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죠. 독일 교수가 경악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고요? 일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도쿄도 수돗물 깨끗하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장회의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서울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작은 도시니까. 서울이 작다고요? 제가 웃었습니다. 인구 1000만의 메가시티가 작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국 전국의 대기질 측정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은 전국 300개 지점에서 초미세먼지를 실시간 측정합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업데이트해서 공개하죠. 시민들은 외출 전에 앱으로 확인합니다. 화면에 중국 지도가 떴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 빨간색 경고 표시가 가득했죠. 중국도 측정은 하시죠? 하지만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 대사관 측정치와 중국 정부 발표가 왜 항상 다른지. 장회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서방의 음모입니다. 우리 데이터가 정확. 그래서 베이징 시민들이 한국 앱을 씁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미세미세라는 한국 앱이 중국에서도 인기더군요. VPN 뚫고서라도 한국 데이터를 보려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 대표단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은 황급히 스마트폰을 집어넣었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투명성. 그게 차이입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을 믿고 시민은 정부를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죠. 프랑스 보건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투명성이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나타났죠. 한국은 확진자 동선까지 공개했으니까요. 프라이버시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죠.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했다는 겁니다. 강제 봉쇄 없이도요.
장웨이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은 완벽하게 통제해서 코로나를 막았습니다. 우한 봉쇄는 세계가 인정. 네, 봉쇄했죠. 문을 용접까지 하면서. 제 말에 청중들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했죠. 정부가 믿을 만한 정보를 주니까 시민들이 믿고 따른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공공 와이파이 지도였죠. 한국은 공공 와이파이도 5만 개가 넘습니다. 지하철, 버스, 공원, 도서관. 어디서나 무료로 인터넷을 쓸 수 있죠. 비밀번호? 필요 없습니다. 미국인 교수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보안 문제는 없나요? 물론 해결했죠. 그게 기술력입니다. 시민의 편의와 보안을 동시에 잡은 거죠. 장웨이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세계 최초. 맞습니다. 최초죠.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내고 민원 서류를 발급받고 투표까지 합니다. 최초와 최고는 다른 겁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한국의 자살 예방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한강 다리 사진이 떴습니다. 다리 난간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와 응급 버튼이 보였죠. 한강 다리마다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난간을 넘으면 즉시 119에 신고가 가고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작년에 이 시스템으로 500명 이상을 구했죠.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심지어 다리에는 시민들이 쓴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같은 문구들이요. AI가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을 구하는 시스템입니다. 독일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네요. 독일도 자살률이 높은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겠어요. 장웨이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죠. 교수님, 아직도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이 물 한 잔에 국가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시민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가요. 장웨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붉은 넥타이가 축 늘어져 있었죠.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한국의 저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장웨이 교수가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마지막 반격의 의지가 보였죠. 좋습니다. 한국이 생활면에서 앞서 있다는 건 인정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핵심 기술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통해 곧 미국마저 추월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도체요? 드디어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시네요. 화면을 바꿨습니다. 거대한 두뇌 이미지가 떴죠. 맞습니다. TSMC가 두뇌를 만든다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기억을 만듭니다. 그런데 교수님, 기억 없는 두뇌가 작동할 수 있나요? 장웨이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장난을. 말장난이 아닙니다. 현실이죠. 다음 슬라이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합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죠. 디램은 삼성이 45%, SK하이닉스가 28%입니다. 낸드 플래시도 비슷하죠. 사실상 한국이 세계의 기억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화면에 중국 스마트폰 분의 사진이 떴습니다. 화웨이 최신폰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뭘까요? SK하이닉스 디램이네요. 샤오미, 삼성 메모리를 씁니다. 오포도 비보도 마찬가지고요. 장웨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도 곧 자체 생산을. YMTC 말씀이신가요? 중국 최고의 메모리 회사죠. 하지만 기술 격차가 3년 이상입니다. 3년이면 반도체 업계에선 영원과 같죠. 일본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소니도 삼성 메모리 없으면 플레이스테이션 못 만들어요. 중국산은 아직 품질이.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부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죠.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AI 서버팜이었죠. 챗 GPT 아시죠? 이런 AI가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HBM이라는 초고속 메모리인데 전 세계에서 오직 삼성과 SK 하이닉스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AI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엔비디아 GPU는 유명하지만 HBM 없으면 그냥 쇳덩어리예요. 작년에 SK 하이닉스 공장에 화재가 났을 때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죠. 장웨이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모두 네, 개발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치명적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중국 AI 칩들도 결국 한국 메모리를 씁니다. 자체 메모리로는 성능이 안 나오니까요. 바이두의 쿨룬 칩도 SK 하이닉스 HBM을 쓰고 있죠.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의 자존심도 결국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아이러니예요. 장웨이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전체 반도체 생산량에서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국이 만드는 건 대부분 저사양 칩입니다. 28나노 이상의 90공정이죠. 하지만 삼성은 3나노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10년은 넘어요. 독일 교수가 설명을 보탰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중국은 대량의 경차를 만들고 한국은 벤츠와 포르쉐를 만드는 격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허입니다. 화면에 반도체 특허 순위가 떴습니다. 삼성이 압도적 1위였죠.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 등록 기준 5년 연속 2위입니다. 1위는 IBM이고요. 중국 기업은 10위 안에도 없습니다. 특히 차세대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이 특허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죠. 일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일본이 한국의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한국이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2019년 일이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이 불화수소 등 세계 품목을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한국은 1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 소재 기업들이 매출 급감으로 울상을 지었습니다. 장웨이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한국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아니요. 삼성과 SK가 자체 기술력으로 해낸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죠.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프랑스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프랑스도 반도체 자립을 외치지만 현실은 결국 삼성 공장을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교수님, 중국몽을 말씀하시지만 그 꿈도 한국 메모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AI도 자율주행차도 스마트시티도 모두 메모리가 있어야 작동하니까요. 장웨이가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뉴로모픽 칩, 양자 메모리 등 미래 기술들이었죠. 삼성과 SK는 이미 차차 세대 메모리를 개발 중입니다. 중국이 현재를 따라잡으려 할 때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죠.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아직 한국의 진짜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장웨이 교수가 침묵하자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청중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죠. 첫 번째는 일본 학생 유키였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일본은 신칸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속 320km 정말 빠르죠. 하지만 작년에 한국 KTX를 타보고 충격받았어요. 장웨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속도가 더 빠른가요? 아니요. 속도는 비슷해요. 하지만 유키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KTX는 앱 하나로 예약부터 좌석 지정, 결제까지 전부 됩니다.
심지어 기차 안에서 도시락 주문하면 다음 역에서 받을 수 있어요. 와이파이는 당연히 무료고 콘센트도 모든 좌석에 있죠.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시성입니다. 한국 KTX의 지연율은 0.1% 미만이에요. 일본 신칸센도 정시성으로 유명하지만 시스템의 스마트함에서는 한국이 앞서더라고요. 프랑스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TGV도 자랑스럽지만 디지털화는 한국이 확실히 앞서 있어요. 파리 리옹 구간에서 와이파이 끊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번엔 독일 자동차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독일 자동차는 품질로 유명하죠.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어요. 장회의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생산 1위. 잠깐만요.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엔지니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벤츠도 BMW도 폭스바겐도 모두 한국 배터리를 씁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 세 회사가 없으면 우리도 전기차를 못 만들어요. 미국의 테슬라 관계자도 거들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Y 상하이 공장 아시죠? 거기서도 LG 배터리 씁니다. 중국산 CATL도 있지만 고급 모델엔 한국 배터리가 들어가요. 성능과 안전성이 다르거든요. 장회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보건 전문가가 일어났습니다. 의료 시스템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한마디 하죠. 코로나19 때를 기억하세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는 완전히 마비됐어요. 병원이 포화 상태였고 검사도 제대로 못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녀가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죠. 10분 만에 검사하고 결과는 다음날 문자로. 우리가 하루 1000명 검사할 때 한국은 2만 명을 검사했어요. 미국 교수가 보충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투명성이었습니다. 확진자 동선을 익명으로 공개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했죠. 미국에선 마스크 쓰라고 해도 반발했는데 이번엔 인도에서 온 IT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인도는 IT 강국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더군요. 주민등록등본 3분이면 발급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고 5일 만에 받았어요. 인도에선 아직도 관공서 가서 줄 서야 하는데 네덜란드 농업 전문가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도 놀라워요. 최근에 경기도 수직 농장을 방문했는데 AI가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하고 로봇이 수확까지 하더군요. 네덜란드도 농업 선진국이지만 한국의 디지털 융합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장회의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시장 규모는? 시장 규모요? 이번엔 싱가포르 금융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이미 3만 5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중국은 1만 2천 달러 정도죠. 시장이 크면 뭐합니까? 국민 개개인이 잘 살아야죠. 호주에서 온 교육 전문가도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유명하죠. 비판도 많지만 결과는 놀랍습니다. 피사 국제학력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이고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는 세계 1위예요. 장회의가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사교육 문제가 맞습니다. 문제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것도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최근엔 AI 교육 플랫폼으로 교육 격차를 줄이고 있더군요. EBS 온라인 클래스는 정말 훌륭했어요. 이번엔 브라질 환경 전문가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도 대단합니다. 서울의 재활용률은 66%가 넘어요. 우리 상파울루는 18%인데 음식물 쓰레기도 100% 자원화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했고 이제는 AI가 쓰레기를 자동 분류하는 기술까지 개발했죠. 마침내 러시아 우주공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러시아는 우주 강국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누리호 발사를 보고 놀랐어요. 독자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만들었더군요. 게다가 다음 계획은 달 착륙선이라고요? 청중들이 술렁거렸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이제 한국도 우주클럽의 정식 회원입니다. 회의장은 이제 완전히 한국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앞다퉈 한국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죠. 장회의 교수는 완전히 너클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시작할 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오늘 한국 발표자는 없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가 한국이군요. 바로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한국의 저력을 보여줄 시간이었죠. 회의장은 이제 한국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장회의 교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의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닙니다. 시스템이죠.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서울의 밤거리 CCTV 영상이었죠. 이 CCTV를 보세요. 범죄 예방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론 다릅니다. 화면이 확대되자 CCTV에 적힌 문구가 보였습니다. 안전기가 스카우트라고 적혀 있었죠.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 불안하면 이 CCTV 앞에서 손을 흔듭니다.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집까지 CCTV로 지켜봐 주죠. 단순한 감시가 아닌 보호 시스템입니다. 프랑스 여성 참가자가 감탄했습니다. 세 제니알. 파리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밤에 혼자 다니기 정말 무서운데. 장회의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한국의 응급실 뺑뺑이 아시나요?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일이요. 한국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나라나 있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스마트폰 앱 화면이 떴습니다. 이젠이라는 앱이었죠. 실시간으로 응급실 상황을 보여줍니다. 병상수, 의료진 현황, 대기 시간까지. 구급대원이 이걸 보고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하죠. 뺑뺑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미국 의료 전문가가 놀랐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절실한데. 미국은 응급실 대기 시간이 평균 4시간이 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다음 화면은 한국의 치매 안심 서비스였습니다. 치매 노인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죠? 한국은 배회 감지기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GPS가 달린 작은 기기인데 실종되면 즉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죠. 독일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이 시스템으로 실종 노인의 99%를 24시간 내에 찾았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시스템이죠. 치매 노인이 배회하면 인근 주민들에게 알림이 가고 모두가 함께 찾습니다. 장회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작은 나라라서. 작다고요? 제가 웃었습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뉴욕의 2배입니다. 이런 초고밀도 도시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일본 도시계획 전문가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도쿄도 인구 밀도가 높지만 이런 통합 시스템은 없어요. 한국은 어떻게 가능한 거죠? 시민의 참여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사진을 띄웠습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신고하는 모습이었죠.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불법 주차. 시민이 발견하면 앱으로 즉시 신고합니다. 안전신문고라는 앱인데 하루 평균 1만 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와요. 더 놀라운 건 공무원이 24시간 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시민과 정부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거죠.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스마트네이션을 추진하는데 이런 시민 참여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 거군요. 장회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미래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입니다. 시민을 믿지 않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자살 예방 시스템이었죠. 마포대교 아세요? 한때 자살률이 높았던 다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명의 다리로 불립니다. 화면에 다리 사진이 떴습니다. 난간마다 따뜻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시민들이 직접 쓴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소중해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AI가 아닌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구합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센서가 누군가 난간을 넘으려 하면 감지하고 즉시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다리 위엔 생명의 전화부스도 있죠. 작년에 이 시스템으로 500명 넘게 구했습니다. 영국 심리학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게 진짜 스마트 시티네요. 기술이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저는 물 한 잔을 마시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많죠. 하지만 끊임없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잠시 멈추고 장외일을 바라봤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국가의 품격 아닐까요? 장외이 교수는 완전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의장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그때 독일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님, 한국은 이 모든 걸 어떻게 이뤄냈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불과 35년입니다. 한국은 독재를 이겨내고 IMF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세계가 배우는 나라가 됐죠. 시민의 힘이 만든 기적입니다. 프랑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앙크로아야블.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때 사회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지만 전 이미 할 말을 다 했습니다. 회의장을 둘러봤죠. 모두가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장외이 교수.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죠. 그럼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미래를 이끌 국가였습니다. 중국의 장외이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하셨고 미국의 리처드 교수님이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사회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흥미롭게도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어느 나라인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회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리처드 교수님. 저는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대한민국은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 발표자도 없었고 대표단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 이 방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일본 학생 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교수도 프랑스 전문가도 마찬가지였죠. 왜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해낼 뿐이죠. 반도체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시민을 돌보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화면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빈 화면이었죠. 텅 빈 하얀 화면. 이게 한국입니다. 비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걸 담고 있죠. 겸손이라는 그릇에. 장외이 교수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저는.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몰랐습니다. 인정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그 오만하던 장외이 교수가 인정하다니. 숫자와 규모만 보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중국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14억 인구를 이끌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큰 나라와 위대한 나라는 다릅니다. 위대함은 크기가 아니라 품격에서 나오죠. 독일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오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를요. 그건 GDP나 군사력이 아니라 얼마나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을 존중하는가에 달렸다는 것을. 프랑스 전문가도 일어섰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사람 중심의 발전이요. 하나둘 청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학생도, 미국 교수도, 인도 전문가도. 한국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진짜 힘이 있었네요. 작지만 강한 나라. 이게 진짜 한국이군요.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물잔을 들었습니다. 이 물 한 잔으로 시작했으니 물 한 잔으로 끝내겠습니다. 한국의 수돗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미래를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장혜희 교수도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미래에. 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토론이었습니다. 발표자도 없었던 나라가 모든 토론의 중심이 되다니요.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리더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이니까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점점 커졌죠. 마침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된 눈빛이었습니다. 장혜희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죠. 오늘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걸 말했다. 밖에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퍼져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처럼 조용하지만 찬란하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본 학생 유키였죠. 교수님, 혹시 다음에 한국 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이번엔 제대로 보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가시죠. 진짜 한국을 보러. 그렇게 국제전략정책 컨퍼런스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죠. 조용한 나라가 세계를 움직인 날. 그날을 저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떠들었고 어떤 나라는 침묵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침묵에 고개를 숙였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는 그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 겨우 버티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계는 한국을 오판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언제든 전쟁에 대비해왔습니다. 핵이 없다고요? 그 대신 더 정교한 기술과 더 단단한 결속력을 갖추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전략적 맹수 스트러티직 비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준비였고 겸손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습니다. 총 쏠 줄 아는 대학생이 있는 나라. 국방비 효율 세계 최상위 국가. 핵 없는 핵보유국으로 불리는 전략 국가.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다면 그건 우리가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조용히 무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지 않다.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하나의 숨겨진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